소위 말해서 지키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채권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안전자산이 기본인 예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채권이라면 당연히 투자로서의 관심은 굉장히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변동성이라든가 원금 가치, 보존성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는 이자를 받으면서 경우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성과가 안 좋을 때 주식시장의 성과가 보통 경기 측면에서 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예금금리, 시장금리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인하가 더 있을 거냐, 언제 또 인상이 될 거냐 그럴 때 그럼 둘 다 아니라고 보면 동절 기조가 장기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금금리하고 단기금리 이런 것들은 계속 상당 기간 현재 금리에서 유지할 겁니다. 그 말은 그래도 현 수준의 예금 대비해서 채권의 이자가 상당히 높다고 어떤 특정 기간을 꾸준히 가져가는 만기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이자를 확보해서 채권 가격에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가 일단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지키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하되 전체 채권 투자한다면 한 40%에서 50% 정도 가져가고요. 한 30% 이상 정도는 해외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 강우석입니다.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월드 시작합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이라 하면 어렵고 낯설어하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금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채권이 무엇인지, 금리와 채권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채권 전략을 가져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박태근 수석 모셨습니다. 이게 채권도 엄연한 금융상품이잖아요. 근데 막상 채권하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채권이 대체 뭔가요? 자금을 빌리는 자, 자금을 또 대출해 주는 자가 일정한 시간에 서로 약정할 것을 차입 증서, 유가증권 말 그대로 채권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기와에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갔는데 이제 주시장하고 똑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니까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은 만기까지 예금보다 적당한 금리를 높은 금리를 갖는 투자를 한다면 채권의 기본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채권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채권 투자를 이해하시는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운영자금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채권을 찍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거겠죠. 은행 대출보다 돈을 빌리는 자 투자하는 측면에서 좀 금리 매력도가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는 직접 투자, 소위 말해서 회사채라는 걸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의 여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원하는 시기나 원하는 만기에 돈을 항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또 어떤 규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어떤 특정한 산업 부문에서의 또 노출이나 위험 때문에 또 은행 대출이라는 것도 막연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각각의 신용도와 신용 등급이 매겨지고 그에 알맞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 예금이나 대출에서 얻을 수 없는 또는 쉽게 기업이 자금을 구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식은 MTS로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네. 채권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10,000원만 있으면 합니다. 그럼 액면이 일단 10,000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10,000원 갖고 말 그대로 이자 3.5%다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3.5%가 얼마네요? 350원 정도 되나요? 연간으로 이제 350원을 받는 거죠. 기관이나 법인은 10억이나 100억 단위로 보고 많긴 1,000억 단위로 하기 때문에 채권을 일단 사갖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쪼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지금 2년 동안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같이 가잖아요. 채권 투자 기본인 만기까지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 투자를 얻는 거는 주식시장의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개인들이 많이 좀 선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은 주식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채권 투자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과를 만회하는 자산들은 얼마나 있지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에 대한 기대는 말 그대로 로우 리스크는 최소한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고 노우 리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원금과 이자 소위 말해서 지키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채권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안전자산이 기본인 예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채권이라면 당연히 투자로서의 관심은 굉장히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변동성이라든가 원금 가치, 보존성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는 이자를 받으면서 경우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성과가 안 좋을 때 주식시장의 성과가 보통 경기 측면에서 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 당연히 필요하고 많이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안정성이 키워드인데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망하면 원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채권에는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성적표가 있고 내신 등급이 있듯이 채권에 이제 흔히 말해서 국채라는 거는 실제 이제 국가나
주식과 관련된 기관에서 이제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그다음에 뭐 지방채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채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공기업들이 발행한 공사채 같은 게 AAA라고 등급이 있거든요. 그 다음 등급에 있는 채권들이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 이제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채권인데요. 저희가 흔히 봤을 때 그러한 위험에 대한 부분은 신용등급을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원리금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방어되고 좀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채권은 이자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이게 주기가 있나요? 보통 예금 이자는 1년에 한 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자로도 이 은행 예금 이자는 4%다 그러면 1년에 그냥 4%, 연말에 이제 세금까지 고려해서 물론 나오겠죠. 국채는 그걸 나누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2% 주는 거고요. 보통 주기는 3월, 9월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6월, 12월 주는 거 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채권은 보통 이제 3개월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은퇴 선호라든가 월지급 상품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는 개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월지급 상품도 드문드문, 특히 이제 개인이라든가 법인 중에 선호도가 높은 채권 같은 경우는 나는 만기까지 투자하는데 중간에 일단 채권에서 어떤 추가 수익을 얻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난 본연의 이자 수익을 좀 꾸준히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또 월지급 채권도 월지급 회사채도 제법 있다. 꾸준히 이자 챙기는 컨셉의 투자라면 사실 배당주, 뭐 리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주식들 대신에 채권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요즘 많이 은퇴하신 분들 선호하는 게 야, 월 500만 원 캐시플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들기는 사실은 심플하게 가면 편합니다. 배당주 같은 거 세후로 해서 하는데 제가 6%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6%대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배당주가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리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 기능이 없잖아요. 채권은 원리금을 보장할 수 있는데 원리금 보장을 통해서 월지급 상품이라든가 캐시플로를 만들 수 있다.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세의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어느 정도 원금 보장성이 나타나는 가격 징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원금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채권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는 배당이나 리츠나 여타 성장주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배당보다 낮은 수익이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원금을 같이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채권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그 가치의 안정성은 커지기 때문에 채권은 당연히 배당 등 주식 관련 상품보다 원금 보장 기능은 당연히 탁월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투자 설명서에 원금 보장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용등급도 살짝 말씀 주셨는데 채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결국은 내가 사는 채권의 기업이 망하냐 안 망하냐 같은데 부도 위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은 이제 저희도 이제 공식적인 히스토릭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신용평가사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3사 이상의 신용평가사들이 복수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히스토릭을 좀 넓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다릅니다만 AAA라는 채권까지는 흔히 말해서 은행 예금해주는 안전자산을 볼 수 있겠고요. AA 등급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많이 하는 A 등급 채권들의 부도 확률을 보니까 한 5년 정도로 넓게 보면 A 등급은 여전히 부도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AA 채권을 왜 많이 안전자산으로 보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부도 나기가 역시 쉽지 않거든요. A등급도 한 1, 2년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 5년 정도 넓히면 한 1% 정도 누적 부도율이 되는 거고요. 트리플 B,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투기 등급이라고 하죠. 더블 B로 가면 장기로 가면 두 자릿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A등급이 예를 들어 1%다 그러면 100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설마 이거 안전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본연 채권의 원금 보장을 가능한 개인들이 기대하는 안전자산을 같이 보면 1%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A등급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개인들이 요즘 투자하는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그 종목들이나 투자할 대상들 충분히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신용평가사들이 거의 관련된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리포트라든가 등급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를 같이 좀 하다 보면 A등급도 실질적으로 부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다시 IMF가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A등급은 좀 당연히 리스크 있겠죠. 하지만 통상적인 경기 둔화라든가 상승의 그 패턴으로 보면 A등급도 여전히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A등급 정도에서 이자가 좋은 채권 사는 거 정도,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하게 하면 AA, AAA, 그다음에 국채까지 뭐 그런 채권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채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부도 가능성 조금 판단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기를 권하시나요? 요즘은 신용평가서들 리포트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 무료로 개인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리포트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데 뭐 당연히 그 비교를 할 때면 등급 전망이라든가 향후 업황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1년, 2년에 안전하다고 해도 사실 부도 리스크는 있는 겁니다. 재무 비율이라고 해서 EBITDA라고 비율이 있습니다. 이자하고 감가상각 전 이익,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인데 그런 걸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등급 위험이라든가 회사채 부도이면 어느 정도 스크린 할 걸로 봐요. 또 한 가지 좀 부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개별 회사라든가 요즘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이슈가 많은 회사들이나 금융회사도 채권들이 많잖아요. 그 채권들은 사실은 조금 판단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게 보이고 미래 현금을 위해 안 좋아지는 거 봐서 부도 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회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통한 계열사라고 하면 모기업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조금 재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 회사의 모기업이 어느 정도 재무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그게 신용평가사의 리포트에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만기까지 이자 원금을 잘 받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 투기 등급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투기 등급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등급도 있는 거예요? 트리플 B까지 등급, 그 위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용이 투자 등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WB 밑으로 C, D, 이제 이게 투기 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투기 등급과 관련된 시장을 흔히 말해서 이제 하이힐드라고 하는데, 하이힐드 채권이든 그 채권을 포함한 펀드든 아마 개인들 중에 하이힐드 펀드는 조금씩 이제 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금리가 두 자릿수에 가깝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보다 뭐 두세 배 높은 금리를 할 수 있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굉장히 미국은 활성화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트리플 B 이하의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국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종목을 심지어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 시기 종목이 한정적입니다. 예를 조금 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현재 하는 거 아니니까. 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투자 등급 내지 트리플 B 투기 등급을 왔다 갈 수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 현재 요즘 같아서는 한진두산밖에 없습니다. 한진두산이 그럼 금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회사채 금리가 지금 3% 중반이라고 하면 그쪽 시장은 최소한 4% 중반, 5% 6%는 줘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등급이 낮으니까. 근데 이 시장이 수요가 집중되는 종목이 한두 개 보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이 금리가 A등급 금리보다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수요 우위에 타이트한 시장이라서 분기가 되면 뭐든지 가치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진이라든가 두산의 금리가 약간은 투자 등급 밑에 제일 아래 등급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 등급에 가까운데 실제 금리는 A 등급에 가까운, 소위 말해서 미국처럼 선진 하이힐드 시장처럼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적정한 가치보다는 좀 수급 요인에 의해서 지금 시장 금리가 좀 더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지점인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내가 받는 이자 오를 것 같은데 왜 채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나요? 이자라는 말 그대로 주는 이자, 3개월마다 또 국채는 6개월마다 주는 이자인데요. 그 이자는 쿠폰이라고 합니다. 제가 산 채권이 5% 이자를 3개월마다 주는 채권입니다. 근데 새로운 채권이 나왔어요. 그 채권이 똑같은 채권인데 6% 주는 채권이 나온 거예요. 내가 5% 채권을 사려면 시장에서 좀 가치를 다운시켜서 가격을 싸게 해줘야 5% 채권을 살 수 있는 매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5에서 6%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그래서 떨어진다. 반면에 지금 이자를 제가 말씀드린 5% 주는 채권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새로 나온 채권이 4%밖에 안 줘. 4%밖에 안 주면 내가 있는 5%짜리 채권이 가치가 올라가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이건 10,000원 이상, 액면 이상에서 줘야지 난 그래도 살 의향이 있어. 왜냐면 5% 이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4%로 5에서 4%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액면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10,000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채권을 내가 뭐 3년 전, 5년 전에 뭐 9,5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00원 이상에서 살 수도 있겠잖아요. 그 부분과 또 만기 때 받는 돈은 10,000원입니다. 이자 높은 채권은 시장 금리에 따라서 좀 금리가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이제 낮은 채권은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내가 9,000원에 샀다 그러면 만기 때 10,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시세 차익 1,0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실제 세금까지 고려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자가 높은 채권보다 세금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고액자산가들이 채권으로 절세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제 국내 국채도 마찬가지고 회사채도 마찬가지고 개인들 미국 국채나 해외 채권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자가 낮으면서 만기 때 원금 회복돼서 좋죠. 그래서 미국채도 국채, 저쿠폰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낮췄잖아요. 그러면 금리 낮췄으니까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은 오르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패드라고 하죠. 통화정책문에 연준이 목표하는 것은 안정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이게 듀얼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뒤에 말을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장기금리 안정이에요. 네. 장기금리 안정은 당연히 그게 시장의 민간에 파생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요인일 수도 있겠고요. 통상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기준금리가 무조건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냐?
일정 부분 맞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채권을 많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는 소위 말해서 시중의 예금금리라든가 단기금리에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순차적으로 장기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기금리도 떨어지는 일이 맞겠죠. 근데 이제 장기금리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금리를 낮췄는데 인플레가 올라가면 말 그대로 금리를 낮췄지만 인플레의 압력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어요. 금리 인상 사클이 마지막이라면 시장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앞으로 내리는 일만 남았네.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예. 반면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 더 이상 내릴 일은 없겠네. 그럼 장기금리 더 떨어질까? 그래서 장기금리가 가장 먼저 안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든가 어떤 속성으로 봤을 땐 장기금리는 가장 먼저 반영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통화정책 영역, 금리 내리고 올리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역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MTS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세후 수익률, 표명금리, 잔존만기, 민평금리 등이 막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잔존만기가 1년 2개월이라고 하면 그럼 이 채권을 14개월 동안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채권은 만기 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소액 채권이다 보니까 기관들은 수백억씩 거래가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서 거래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채권 시장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액이거든요. 그걸 짜투리로 해가지고 팔기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국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채 이하의 일반 회사채들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이런 채권들은 꼭 만기 전에 팔 수 있는 부분에서는 원치 않는 가격, 원하지 않는 시세에서 좀 형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또 역으로 말씀드려서 꼭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치 않는 가격에 급하게 헐값으로 또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절세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세후 수익률과 표명금리 중에서는 세후 수익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가요? 세금 이슈가 중요한 분들은 저쿠폰을 사시는 게 맞고요. 개인의 최저 기본 세율은 15.4%만 낸다 하는 분들은 고금리 채권을 사는 게 당연히 낫을 것 같고요. 최고 세율이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세금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쿠폰을 받아도 사실 세금이 크잖아요. 근데 채권도 주식처럼 상장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금리를 따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그 회사채라는 게 시장이 사실은 직접 금융시장, 국채도 포함해 마찬가지지만 그 평가를 하는데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돼야 되질 거 아닙니까? 또 채권시장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직접 금융시장이 한데 장내시장도 있지만 외부에서 거래되는 흔히 장외시장이 있거든요.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좀 거래라든가 금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의성이 좀 개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인 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신용평가사들 복수의 기관이 있다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민평금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시장이 있지만 사실상 장외시장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거래 과정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민평금리라는 거 만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연준이 금리 3번 연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국내외 금리 전망의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채권 투자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인하가 더 있을 거냐? 언제 또 인상이 될 거냐? 그럼 둘 다 아니라고 보면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금 금리하고 단기 금리 이런 것들은 계속 상당 기간 현재 금리에서 유지할 겁니다. 그 말은 그래도 현 수준의 예금 대비해서 채권의 이자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채권 투자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캐리 투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기간을 꾸준히 가져가는 만기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이자를 확보해서 채권 가격에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가 일단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은 지금 국내 금리가 결국 낮지 않습니까? 어쨌든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미래 기대 수익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는 지금 국내보다는 당연히 해외 채권,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국내 지키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하되 전체 채권 한 투자한다면 한 40%에서 50% 정도 가져가고요. 한 30% 이상 정도는 해외 채권 투자를 하는 게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채권 투자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채권 자체로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채권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좀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채권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금리 이외의 부분, 해외 채권에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 미국 채권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코스피라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비달러 주식이 있다면 달러 표시 자산을 가져가면서 채권을 갖는 게 이게 전체적인 자산 변동성이나다가 어떤 환율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좀 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달러가 강세로 가요, 원화가 약세로 가요. 이런 부분보다는 달러가 강세인 자산이 있으면 반대편에 원화 자산에서 내가 또
반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가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금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좀 케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필요성이 느낀다면 저쿠폰 채권이든 아니면 고쿠폰 채권이든 그런 니즈를 좀 반영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